12살의 고아 소녀가 여러 건의 주거 침입과 기물파손 혐의로 한국 가정법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로 법정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명한 여성 판사 앞에서 그 모든 죄를 혼자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며 밝혔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고아원에 맡긴 사람이 바로 그 판사님이라는 사실을 폭로한 것입니다. 판사의 반응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서울지방법원 가정부의 아침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보통이라면 자녀 양육권을 놓고 다투는 부모들의 절박한 외침이나 어린 범죄자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복대에 울려 퍼졌을 텐데 이곳은 언제나 차가운 법리와 딱딱한 절차가 지배하는 공간이었다. 변호사들은 까만 가방을 들고 바쁘게 오가며 감정 없는 눈빛으로 서류만 바라보곤 했다. 그러나 오늘 이 익숙한 공간에는 무언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다. 숨 막히는 긴장감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마치 모두가 예고된 재앙을 기다리는 듯했다. 창문을 통해 비치는 차가운 겨울 햇살이 대리석 바닥에 희미하게 반사되었다. 법원 직원들의 구두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방청객들은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호기심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때 무거운 나무 문이 열리며 박민지 판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그녀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서울 법조계에서 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그녀는 냉철한 판단력과 엄격한 정의감으로 이름을 날렸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단발머리와 구김 하나 없이 다려진 법복은 그녀의 완벽주의를 드러냈다. 그녀가 걸을 때마다 법복자락이 살짝 흔들렸고 그 모습에 법정은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다. 숨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원 서기의 우렁찬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민지 판사가 자리에 앉자 서기는 오늘의 사건을 발표했다. 강남구 고급주택단지 무단침입 혐의 미성년자 이하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사건이었다. 금지된 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간 12살 소녀. 방청객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또 하나의 문제야. 또 하나의 일상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석에서 이하나가 일어났을 때 법정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그녀의 어두운 피부톤과 뚜렷한 이목구비는 한국인 아이에게서 좀처럼 볼 수 없는 것이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일었다. 저 아이는 어디서 왔을까? 혼혈인가 박 입양아인가? 차별적인 시선이 소녀를 향했지만 하나는 그런 시선에 익숙한 듯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 무표정 뒤에 숨겨진 것은 분노와 결의였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수년간의 상처와 버림받은 아픔이 깃들어 있었다. 작은 주먹은 너무 세게 쥐어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외에는 어떤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민지 판사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냉정하고 공식적이었다. 피고 이하나 당신에게 부과된 혐의를 이해하십니까? 법정이 다시 정적에 빠졌다. 하나는 난간을 꽉 붙잡은 채 오랫동안 침묵했다. 민지 판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그 시선에는 모두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마침내 하나가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강해지며 법정 전체를 뒤흔드는 외침이 되었다. 저는 무죄예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제 엄마니까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누군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는 놀라서 서류를 떨어뜨렸다. 모두의 시선이 민지 판사에게 쏠렸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완벽한 가면 뒤로 공포와 충격, 그리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의 그림자가 슬며시 드러났다. 박민지의 세계가 그 순간 눈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제2장 소녀의 선언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왜냐하면 당신이 제 엄마니까요. 몇 초 만에 형식적인 분위기에 잠겨있던 법정은 놀라움과 의문이 가득한 공간으로 변했다. 변호사들, 기자들, 법원 직원들 모두가 눈을 크게 뜨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12살 소녀가, 그것도 분명히 지원이 없는 아이가 수도에서 가장 엄격하고 요구가 까다로운 판사의 딸일 수 있단 말인가. 박민지는 필사적으로 심각한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충격이 그녀의 모든 신경섬유를 뒤흔드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수년간 묻어두려 했던 기억들이 지진처럼 감정을 흔들며 표면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시간을 벌기 위해 헛기침을 했지만 펜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방청석에서는 누군가 저 판사님이 미혼모였다고 하고 속삭였다. 다른 이는 어쩐지 저 아이 피부가 까맣더라니 라는 말을 흘렸다. 그 순간 민지는 자신의 가슴 한 구석에 항상 품고 있던 비밀이 모두에게 드러나는 공포를 느꼈다. 이것이 그녀가 버림받은 미성년자나 법과 충돌한 아이들을 재판하는 첫 번째 경우는 아니었지만 어느 날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을 법정 반대편에서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특정 측면에서 상당히 엄격한 한국 사회는 민지 모범적인 판사가 이런 스캔들스러운 상황을 겪었을 것이라고 결코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장은 급히 휴정을 선언했다. 방청객의 수군거림이 커졌다. 어떤 이들은 가족 스캔들에 대해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소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추측했다. 박민지 판사 자신도 그저 거짓말, 유죄 판결을 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속임수일 가능성에 매달리려 했다. 그러나 하나의 표정, 그녀의 슬픔의 깊이에 있는 무언가가 그 가설을 매 초마다 힘을 잃게 만들었다. 복대서는 기자들이 이미 전화기를 꺼내 이 충격적인 소식을 편집실에 전하고 있었다. 서울 최고의 여성 판사 법정에서 자신의 딸에게 지목돼 같은 헤드라인이 이미 머릿속에서 형성되고 있었다. 민지의 보좌관은 급히 그녀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물었다. 판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에서 손을 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지는 마치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12살 전 작은 병원방에서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의 기억만이 맴돌았다. 법원 직원이 질서를 요청했을 때 박민지는 약간 흔들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구나, 소녀야. 만약 네가 기상천외한 변명을 만들어내려 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거야. 그 말은 날카롭게 나왔지만 속으로 민지는 산산조각이 나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하나는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녀의 아랫입술이 살짝 떨렸지만 분노와 원망이 그녀의 어조를 단호하게 유지했다.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누군지도 모른 척하고 있어요. 그 문장들이 모두의 귀에 울려 퍼졌다. 완벽을 요구하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무게, 존경받는 판사의 얼굴, 그리고 버림받았다고 주장하는 딸의 모습이 모두 앞에서 충돌했다. 그곳에 있는 거의 아무도 이 이야기가 실제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민지가 아직 유망하고 순진한 대학생이었을 때 여러 해 전에 시작되었음을 그 순간에 알지 못했다. 민지는 18살 때 명문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녀는 항상 모범적인 딸로 여겨졌다. 완벽한 성적, 비난할 데 없는 행동, 부산의 전통적인 동네에서 부모의 자랑거리였다. 그러나 서울에서의 첫 학기에 그녀는 동급생들과 함께하는 파티에 초대받았다. 대학 생활에 새로 얻은 자유의 열정 속에서 그녀는 즉시 관심을 가진 청년을 만났다. 그는 한국인이었지만 그의 무심한 태도에는 뭔가 달랐다. 어쩌면 대도시에 있다는 흥분 때문이었을지도, 어쩌면 부모의 엄격한 감시에서 벗어났다는 느낌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은 젊은 민지가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일로 끝났다. 예상치 못한 임신, 발견은 몇 주 후에 왔고 공포와 절망을 가져왔다. 그녀가 그 청년에게 말했을 때 그는 즉시 부인했다. 자신이 아버지일 수 없다고, 분명히 실수가 있다고, 그 시기에 절대로 아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민지는 부산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 울면서 자신을 책망했다. 그녀의 가족은 그 소식을 돌이킬 수 없는 오점으로 받아들였다. 엄격한 원칙을 가진 아버지는 경로했다. 항상 순종적인 어머니는 민지가 자신의 미래 가능성을 파괴했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는 100% 한국인 아기에게서 기대되는 것보다 더 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왔다. 소문이 퍼졌다. 일부 친척들은 민지가 다른 외국인, 아마도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아프리카인과 관계를 가졌다고 암시했다. 스캔들은 너무 커서 그녀의 부모는 사실상 그녀에게 집을 나가고 아이를 포기하라고 권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산의 작은 아파트 벽을 가득 채웠다. 우리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했어. 대체 무슨 생각이었니? 민지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분노의 폭풍 앞에서 몸을 웅크렸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저 그 애는 누구 아이냐?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충격과 수치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한국인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학교에서 만난 한국 남자애였어요. 하지만 거짓말 마라. 아버지가 테이블을 내리쳤다. 네 아이의 피부색을 봐. 누가 봐도 혼혈이 분명해. 네가 학교에서 외국인과 어울렸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고 있어. 이게 사실이냐? 두려움에 떨고 부모의 억압에 맞서 싸울 힘이 없는 젊은 대학생은 자신의 판단력을 압도한 두려움과 압박에 굴복했다. 그녀는 아이를 입양 보내는 것에 동의했다. 그녀는 그것이 유일한 출구라고 믿었거나 믿고 싶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는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느꼈지만 두려움과 압박이 더 크게 말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보는 날 민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다. 갓난아기의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을 꽉 잡았다. 그 아이의 눈, 그녀 자신의 것을 닮은 눈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민지는 그 작은 눈동자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물음을 읽을 수 있었다. 왜 나를 포기하시나요, 엄마? 보육원 직원이 다가왔을 때 민지는 거의 결정을 뒤집을 뻔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아이에게도 최선이라고 자신을 설득했다. 마지막 작별 키스를 하고 그녀는 아이를 직원의 팔에 넘겼다. 그리고 돌아서서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 울음을 억눌렀다. 이것이 박민지가 18살 때 내린 결정이었다. 그 결정이 이제 12해가 지난 후 법정에서 그녀를 다시 찾아왔다. 세월이 흘렀고 서울의 한 보육원의 작은 하나를 버린 후 민지는 법학 공부에 완전히 몰두했다. 그녀는 과거를 잊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조금씩 회복되며 법학 공부에 전념했다. 그녀는 학급에서 최상위권으로 졸업하여 지성으로 주목을 받았고 학업을 마치자마자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시간이 지나 그녀는 엄격한 시험에 합격하여 국내에서 가장 젊은 판사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녀의 엄격함과 융통성 없는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매일 밤 민지는 자신의 고급스러운 아파트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나는 내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리고 비밀스럽게 그녀는 그 아이도 그 혼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더 나을 거야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것이 사랑에 기반한 선택이었다고, 다른 가족이 그 당시 자신이 줄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아이에게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되뇌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괴롭히는 세부 사항에 대해 침묵을 유지했다. 아이의 어두운 피부와 그녀에게 쏟아진 비난들. 하지만 양심은 결코 그녀를 평화롭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잠 못 이루는 밤들 속에서 민지는 작은 하나를 맡겼던 보육원의 서류들을 다시 읽으며 입양이나 그녀를 받아들인 가족에 대한 소식을 찾아보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나 여전히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매번 그녀의 충동을 억누르곤 했다. 만약 사람들이 그녀 강경파 판사가 수치심 때문에 자신의 딸을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녀의 신뢰성은 어떻게 될까? 그녀의 법복 주머니에는 항상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딸을 데려가기 전 보육원에서 받은 영수증이었다. 이름과 생년월일만 적힌 차가운 종이 한 장. 그녀는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 그것은 그녀의 죄책감과 후회의 상징이었다. 간혹 법정에서 직장 동료들이 박 판사님은 자녀가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라고 묻곤 했을 때 그녀는 단호하게 네, 없습니다. 저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주머니 속 종이가 불에 타오르는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다. 한편 하나는 성장했다. 처음 보육원은 혼혈인, 특히 아프리카계 특징이 두드러진 아이를 입양할 의향이 있는 가족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간이 지나 그녀는 다른 시설로 또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 이런 잦은 이동은 하나를 의심 많고 때로는 폭발적이며 참을성 없고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그녀는 내면 깊은 곳에 희망을 품고 있었다. 언젠가 엄마가 그녀를 찾으러 올 것이라는 희망. 너 왜 그렇게 피부가 검니?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물었을 때 하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너 부모님이 누구야? 한국인이야. 양부모 후보들이 물었을 때 보육원 직원들은 불편한 침묵 속에서 어색하게 웃었다. 어떤 나라에서 왔니? 학교 선생님들조차 무심코 물었다. 낯선 거울 앞에서
하나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질문했다. 엄마는 누구지? 왜 날 버렸을까? 나는 왜 다른 아이들과 다른 걸까? 그리고 바로 그 희망에 찬 눈빛, 이제는 원망으로 물든 눈빛을 민지는 법정에서 보고 있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판사의 마음속에서 춤을 추며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했던 모든 선택들을 떠올렸다. 한 가지 의문이 그녀의 영혼 속에서 외쳤다.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을까? 하나가 당신이 제 엄마니까요 라고 선언한 그 순간은 법정의 기반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민지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상처를 다시 열었다. 법정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스캔들스러운 사건들을 다루는데 익숙한 검사조차도 입을 벌린 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 서기는 메모장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고 이 팽팽한 순간의 모든 말을 기록해야 할지 아니면 다음 지시를 기다려야 할지 혼란스러워했다. 민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변했다. 땀이 이마에 맺혔고 입술은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꽉 다물려 있었다. 그녀는 즉시 반박하려 했고 하나와의 어떤 연관성도 부인했다. 그녀는 평소에 격식 있고 엄격한 어투를 사용했다. 이 법정에서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그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음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 것은 명백했다. 민지의 동료 판사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박민지 판사는 결코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과연 이 아이의 말에 진실이 있는 것일까? 하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목이 메는 듯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양 가족들에게 거절당했던 수없이 많은 경우와 보호소에서 보호소로 옮겨지는 동안 그리고 왜 엄마가 결코 나타나지 않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왜 누군가가 그녀를 갓난아기 였을 때 보육권 침대에 남겨두었을까? 10번의 입양 면접에서 10번 모두 거절당했어요. 하나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는 좀 더 한국적인 아이를 원해요.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떴죠. 어떤 부분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어요. 마치 제가 병균이라도 된 것처럼요. 민지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하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끔찍한 후회로 채웠다. 하나는 계속했다. 한 번은 입양될 뻔했어요. 제가 8살 때였죠. 한 달 동안 그 가족과 지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제 피부색을 보고 화를 냈대요. 이 집에 외국 피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보육권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하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이 차가운 법정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특히 자신을 버린 어머니 앞에서는. 검사는 기소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몰랐다. 하나의 국선 변호인 중년의 변호사는 소녀가 실제로 위험을 끼치지 않았고 단지 추운 밤에 잠잘 곳이 없어 피난처를 찾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려 했다. 그러나 변호 주장은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모든 관심은 판사와 피고인 사이에서 전개되는 드라마, 그 누구도 가능하다고 상상할 수 없었던 연결에 집중되어 있었다. 방청객의 속삭임이 커졌고 이제는 피할 수 없었다. 민지의 머릿속에서는 흐릿한 기억들이 올라왔다. 그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각, 작은 손들이 흔들리는 모습, 아이의 어두운 피부와 대조되는 시트의 하얀색, 그리고 나중에 보육권 직원의 손에 그녀를 놓아주는 행위,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 울음을 억누르는 것. 이 모든 것이 태풍처럼 밀려왔다. 민지는 갑자기 심한 형이증을 느꼈다. 법정이 그녀 주위에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악몽이기를, 깨어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을 바랐다. 하지만 하나의 눈, 그녀 자신의 것을 닮은 그 눈은 계속해서 그녀를 응시했다. 그 눈에는 수년간의 고통, 외로움, 그리고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방청석에서 휴대폰 카메라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이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다. 내일이면 그녀의 얼굴이 모든 신문 일면을 장식할 것이다. 엄격한 판사, 버린 딸과 재회하다. 민지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 그녀의 명성, 그녀의 경력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저 소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포기했던 그녀의 살과 피였다. 그 충격적인 증언 이후 법정은 휴정에 들어가야 했다. 박민지 판사는 어깨가 무거운 듯 개인 집무실로 물러났다.
어떤 결정이든 내리기 전에 생각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높은 등받이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오래 전 외할머니 혜수 여사와 나눴던 매우 인상적인 대화를 떠올렸다. 당시 혜수 여사는 이미 90세가 넘은 노인이었다. 혜수 여사는 외롭게 살아온 여인이었다. 수십 년 전 그녀의 남편은 나라 깊숙한 시골로 사라지길 선택했다. 외할머니는 민지의 삶에서 유일하게 다정한 존재였지만 그녀에게도 고통스러운 침묵의 순간들이 있었다. 민지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딸을 버린 죄책감과 씨름하고 있을 때 병들어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 외할머니는 가족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친부, 즉 민지의 진짜 외할아버지는 흑인이었다. 남아프리카에서 온 남자로 일 때문에 한국에 잠시 머물렀던 사람이었다. 민지야, 외할머니의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결연했다. 내가 내게 말해야 할 비밀이 있단다. 피곤해 보이는 민지는 병원 침대 옆에 앉아 외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 내 외할아버지, 네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은 내 진짜 할아버지가 아니란다. 혜수 여사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비밀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민지는 혼란스러워했다. 내가 젊었을 때 부산 항구에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선원들이 있었어. 그 중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왔단다. 우린 사랑에 빠졌지. 혜수 여사의 목소리는 그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관계는 허용되지 않았어.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했고 내 부모님은 나를 버리겠다고 위협했지. 민지는 숨이 막혔다. 이것은 그녀가 예상치 못한 방향이었다. 내 어머니, 내 딸은 그 사람의 아이였어. 하지만 우리는 모두에게 그녀가 내 법정 남편의 아이라고 말했지. 그는 나중에 돌아왔지만 결국 떠났단다.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이치에 맞았다. 혜수 여사는 금지된 관계를 숨겼고 편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든 비밀을 간직했다. 심지어 공식적인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도, 그리고 나중에 영원히 떠났을 때도 민지는 어안이 벙벙해진 채 자신이 아프리카 혈통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얼핏 보기에 그녀는 외할아버지의 특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녀 자신의 딸이 훨씬 더 어두운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가 모두 이해됐다. 그러나 그 당시 이 정보는 너무 늦게 도착했다. 하나는 이미 보육원에 보내졌고 완전히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다. 민지는 딸을 찾으려고 시도했지만 연락처를 잃어버렸다. 시도할 때마다 아이가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는 말만 들었다. 흔적은 사라졌고 이 과거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그녀의 경력을 망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그녀를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후회는 결코 맥박뛰기를 멈추지 않았다. 민지는 집무실 창문을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앞으로 어떻게 하나를 바라봐야 할까? 어떻게 그녀의 딸에게 자신의 가족이 아프리카 혈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가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민지의 비서가 노크했다. 판사님, 휴정 시간이 거의 끝났습니다. 돌아가셔야 합니다. 민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법정으로 돌아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했다. 이번에는 그녀는 진실을 말할 것이다. 비록 그것이 그녀가 평생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지라도. 휴정이 끝나고 모두 법정으로 돌아왔다. 기대감으로 공기가 팽팽했다. 한편에는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기자들, 공무원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큰 스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에는 12년간의 방치로 상처받은 12살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이제 예기치 않게 판사석에 앉아있는 자신의 친모를 직면하고 있었다. 민지가 법정으로 돌아왔다. 평소에 권위 있는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내면의 폭풍을 드러냈다. 증언을 계속하기 위해 하나를 불렀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덜 단호하고 거의 떨렸다. 하나는 보육권, 겪었던 굴욕, 왜 자신이 버림받았는지에 대한 의문에 관한 가혹한 진실을 드러내는 매 순간을 활용했다. 아침마다 엄마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하나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물었다. 그리고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건? 내가 다른 곳으로 보내질 때마다 이번에는 엄마가 나를 찾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죠. 판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간단한 변명을 할 여지가 없었다.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이 관료적 절차 뒤에 숨겨진 현실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이 진정한 애정이나 유대 없이 기관에서 기관으로 떠돌아다니는 현실, 그리고 하나에게는 그 타격이 많은 한국인들에게 차이와 수치를 의미하는 피부를 가지고 있어 더욱 가혹했다. 법정 안에서 당혹감과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한 기자는 민지의 표정을 가까이서 촬영하려 했지만 법원 서기가 막았다. 분위기는 팽팽했다. 언제든지 이 엄숙함이 드러나는 엄청난 고통 앞에서 무너질 것 같았다. 그리고 내면 깊은 곳에서 민지는 자신이 가장 어려운 판결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과거의 유령과 마주하고 수치심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딸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방청석에서는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이 아이가 정말 판사님의 딸인가요? 라고 물었다. 다른 이는 난 알아봤어. 이 아이는 지난 3년 동안 4개의 다른 보육권을 전전했대. 라고 속삭였다. 민지의 귀에 이 말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으로 더욱 무거워졌다. 하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가장 최근 보육원에서의 무서운 경험, 다른 아이들의 괴롭힘, 선생님조차 그녀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던 때들,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의 뿌리에 대한 설명이 없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모든 아이들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하나가 말했다. 심지어 고아들도 간직할 수 있는 사진이나 편지, 뭐라도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아무도 원하지 않는 무언가였어요. 민지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다. 판사석에서 감정의 무너짐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녀는 전문적인 체면보다 인간적인 연결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법원장은 급히 개입했다. 이 사건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판사님께서는 이해 충돌로 인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판사를 배정하여. 민지는 손을 들어 그를 저지했다. 그녀의 결단력이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엄격한 판사가 아닌 자신의 실수를 직면하려는 어머니로서였다. 아니요. 그녀는 흔들리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법정의 충격에 물결이 퍼졌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말하기 시작해 통제할 수 없는 소음이 되었다. 민지는 판사석에서 내려와 하나를 향해 몇 걸음 다가갔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물리적으로 어떤 장벽도 없었다. 하나의 마지막 선언이 공기 중에 맴도는 동안 하나의 변호인은 감동적인 호소를 했다. 그는 소녀가 겪은 버림받은 상황, 그녀가 평생 동안 겪은 완전한 구조 부족을 강조하며 법원에 어떤 처벌을 내리기 전에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나는 범죄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그는 주장했다. 그녀에게는 비난이 아닌 보살핌이 필요했다. 재판장님, 변호사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이 아이는 단지 추운 겨울밤에 피난처를 찾았을 뿐입니다. 그녀가 고급 단지에 들어간 것은 범죄 의도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하룻밤만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자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법정 논쟁이 아니었다. 법정 전체가 박민지의 반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사유지 침입 사건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기를 요구하는 소녀에 관한 것이었다. 약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민지는 모두에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하나와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개인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녀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음이 분명했다. 철벽 같았던 판사의 태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법원 복도에서 마치 공기를 압박하는 것 같은 흰 벽 앞에서 민지는 잠시 소녀를 바라보았다.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하나의 얼굴에는 분노와 억제된 애정에 대한 욕구가 섞여 있었다. 평생 설명을 찾아온 사람의 모순적인 맥동. 민지가 어떤 문장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가 참을성 없이 속삭였다. 당신은 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알아요? 그것은 소리치는 것이 아니었지만 마치 소리쳤던 것보다 더 강하게 울렸다. 민지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고 죄책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대학 보수적인 가족, 너무 늦어서야 들은 아프리카계 할아버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했다. 이러한 정당화 중 어느 것도 하나가 느꼈던 고통을 덜어주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든 이야기를 마주하고 화해를 위해 싸워야 했다. 만약 아직 가능하다면.
하나야. 민지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한 일의 변명은 없어. 하지만 네가 이해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 하나는 조소를 지었다. 12해 동안의 침묵을 이해하라고요. 당신이 단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은 것을.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찾아보려고 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 너를 보육원에 맡긴 후 나는 너무 혼란스러웠어. 내 부모님은 나를 거부했고 대학은 내가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아이의 아버지는 사라졌어. 하나의 표정이 흔들렸지만 금방 경계심으로 돌아왔다. 몇 년 후 내가 법학 공부를 마쳤을 때 내 양심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어. 보육원에 갔지만 그들은 네가 다른 시설로 옮겨졌다고 했어. 그리고 그 시설은 또 다른 곳으로. 흔적이 사라졌어.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내 경력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두려웠어. 내가 어떻게 이 일이 퍼지도록 둘 수 있겠어? 엄격한 판사가 혼의 자식을 가졌다라고. 그래서 나는 계속 침묵했어. 하나의 눈에서 분노와 혼란의 눈물이 흘렀다. 당신은 당신의 완벽한 삶을 더 사랑했어요. 저보다 더. 그 말이 민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부인할 수 없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진실이었다. 복도 끝에서 사회복지사가 목을 가다듬었다. 두 분, 우리가 좀 더 사적인 곳에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어떨까요? 언론이 곧 몰려올 겁니다. 사회복지사의 작은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민지는 하나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나는 즉시 물러났다.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긴 여정의 첫 걸음이었다. 법원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서울지방법원의 모든 사람들의 일상은 소문으로 흔들렸다. 끈질긴 기자들은 박민지 판사와 미성년자 이하나 사이에 추정된 가족 관계에 대한 성명을 끌어내려 했다. 민지를 공정성의 상징으로 보는데 익숙한 외부 대중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민지의 사무실에는 전화가 계속 울렸다. 동료 판사들은 복도에서 그녀를 볼 때면 갑자기 대화를 멈추었다. 한때 존경받던 박민지 판사는 이제 뒷말의 대상이 되었다. 직장에서 돌아온 그녀는 현관문에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의 무리를 발견하곤 했다. 박 판사님, 그 아이가 정말 당신의 딸입니까? 왜 12해 동안 비밀로 하셨나요? 피부색 때문에 포기하신 건가요? 이 질문들은 민지의 마음속 깊이 박혔다. 그녀는 자신의 고급 아파트로 후퇴하여 창문을 닫고 블라인드를 내렸다. 외부 세계와 그 판단으로부터 숨으려는 필사적인 시도였다. 한편 사회복지사 김 씨는 하나의 임시 숙소를 마련하고 있었다. 하나는 국가보호시설에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법적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의 친모가 유명한 판사이고 이 사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하나는 특별한 사례가 되었다. 너의 어머니가 면회를 요청했단다. 김 씨가 하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하나의 반응을 주시했다. 하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는 제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냥 저를 낳은 사람일 뿐이죠. 김 씨는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만나볼 생각 있니? 법적으로는 강제할 수 없어. 네가 원치 않으면 말이야.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다. 그녀의 눈에는 평생의 거부와 질문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만나볼게요. 그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더 있어요. 이틀 후 민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하나를 만났다. 매스컴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선택된 장소였다. 민지는 고급스럽지만 수수한 옷을 입고 선글라스와 모자로 자신을 가렸다. 카페의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그녀는 마음의 준비를 하려 애썼지만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하나가 들어왔을 때 민지는 그녀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법정에서 보았던 분노에 찬 소녀가 아니라 이제 그녀 앞에는 단정하게 옷을 입은 조용한 아이가 서 있었다. 김 씨가 함께였지만 약간 떨어져서 기다렸다. 앉을래? 민지가 물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낯설게 들리는 것을 느끼며 하나는 말없이 앉았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꺼내놓고 열었다. 뭐 하는 거니? 민지가 물었다. 기록을 남기려고요. 하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공식적인 만남이에요. 저는 질문이 있고 당신은 대답할 거고요. 나중에 당신이 말을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요. 민지는 가슴이 아팠다. 이 아이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불신을 배웠다. 하지만 그녀는 반대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의 조건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었다.
묻고 싶은 것을 물어봐.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가 처음 묻는 질문은 민지를 놀라게 했다. 내 아버지는 누구죠? 당신은 왜 그를 가둬두지 않았어요? 그도 저를 버린 책임이 있잖아요. 민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 어려운 과거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할 시간이 왔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사실은 네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아. 하나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다. 뭐라고요? 하나의 표정이 충격에서 혼란으로 그리고 마침내 분노로 바뀌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쾅 닫고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기다려, 제발. 민지가 애원했다. 이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하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의지의 힘으로 떨구지 않았다. 그럼 어떤 건데요? 당신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민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것은 그녀가 항상 두려워했던 대화였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직면할 시간이었다. 그 당시에 나는 내가 만난 한국인 대학생이 있었어. 단 한 번의 실수였지. 내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즉시 부인했어.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이 아니라고.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네가 태어났을 때 네 피부색이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 소문이 퍼졌지. 내가 아프리카계 외국인 학생과 관계를 맺었다는. 하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민지를 응시했다. 그건 사실이었어요? 아니,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 하지만 내 부모님은 그렇게 믿었어. 그들은 너무 화가 났고 너무 수치스러워했어. 그들은 내가 이국적인 아이를 낳아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제가 왜 이런 피부색을 가졌죠? 하나가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민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다.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젊은 흑인 남성과 한국인 여성이 함께 있는 흑백 사진이었다. 여성은 해맑게 웃고 있었고 남성은 사랑스럽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가 사진을 받아들며 물었다. 이 여자는 내 외할머니야, 혜수 할머니. 그리고 이 남자는 내 진짜 외할아버지란다. 남아프리카에서 온 남자였어.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비밀을 간직하셨어. 하나의 눈이 커졌다. 그럼 우리 가족은? 그래, 우리 가족은 아프리카 혈통을 가지고 있어. 내게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유전자는 때때로 세대를 건너뛰기도 해. 내 피부색은? 그것은 우리 가족의 일부란다. 내가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부분이지. 하나는 사진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흑인 남성의 얼굴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과 닮은 누군가를 보았다. 할머니는 왜 비밀로 했어요? 하나가 물었다. 그 시대에는 민지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훨씬 더 폐쇄적이었어. 국제 결혼이나 관계는 드물었고 종종 비난받았지. 할머니는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렸어. 그녀의 가족, 그녀의 평판, 그녀의 삶. 그녀는 비밀이 드러날까봐 항상 두려워했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나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깥 세상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이 작은 카페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래서 하나가 마침내 말했다.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왜냐하면 당신도 할머니처럼 두려워서요. 당신도 수치심을 느꼈어요. 민지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거짓말일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부끄럽게 생각한 건 네가 아니라 내 자신이야. 내가 아니라 부모님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았던 내 삶이 부끄러워. 네가 태어났을 때 나는 아직 어렸어. 겁에 질려 있었고 혼자였어. 하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도 늘 혼자였어요. 그 말이 민지의 마음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었지만 하나의 손을 잡지는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내가 한 일을 돌이킬 수는 없어.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질 수 있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유산, 그녀의 뿌리에 대한 첫 번째 실질적인 증거. 충격적인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김 씨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어 중대한 제안을 했다. 박 판사님, 하나가 당신과 함께 지내는 것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요? 임시적으로라도요. 사회복지 시스템의 감독하에 말이죠. 민지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정말요? 하나가 동의했나요? 완전히는 아니에요.
김씨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시설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본 후로 그녀가 달라졌어요. 질문이 많아졌어요.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나는 민지의 집으로 오게 되었다. 법원 서류가 준비되는 동안 소셜 워커들은 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임시 양육 계획이라고 불렀다. 민지의 명성과 지위가 절차를 빠르게 진행시켰다. 사회복지사들은 매주 방문하여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하나가 처음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 가지고 있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 낡은 책 한 권, 그리고 그녀가 늘 가지고 다니는 작은 곰 인형이 전부였다. 이 소박한 소지품들이 민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12살 소녀의 인생 전부가 한 가방에 담길 정도로 초라하다는 사실이. 민지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주거 단지에 위치해 있었다. 넓은 창문으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였다. 하나는 현관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경외감과 의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렇게 호화롭게 살면서 저는 생각도 안 났어요? 하나가 갑자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민지는 움찔했다. 그 말은 예상치 못한 비수였다. 하나야, 이건 됐어요. 하나가 말을 잘랐다. 제 방이 어디예요? 민지는 하나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이 방을 특별히 준비했다. 밝은 색의 이불, 책상, 책장, 심지어 작은 화분까지. 그러나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첫날 밤은 어색함으로 가득했다. 하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민지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들은 각자 아파트의 다른 쪽 끝에서 잠들었다. 민지는 밤새도록 천장을 응시하며 누워 있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딸이 자고 있다는 생각은 현실감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요리에 능숙하지 않았지만 된장찌개와 밥, 몇 가지 반찬을 차려놓았다. 하나가 마침내 방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식탁에 앉아 음식을 응시했다. 먹어도 돼?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질문이 민지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아이는 허락 없이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녀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다. 물론이지. 민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언제든지 배고프면 먹어도 돼. 이 집은 네 집이기도 해. 하나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민지를 바라봤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밥을 떠먹기 시작했다. 첫 입을 먹자마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맛있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어쩌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솟았다. 더 많이 해줄게. 민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하나는 잠시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요. 보육권에서는 선택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 대답은 또 다시 민지의 마음을 찔렀다. 이 아이는 가장 기본적인 즐거움조차 박탈당했던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함께 찾아보자. 민지가 제안했다. 모든 음식을 시도해보고 네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거야. 하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가 사라졌다.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지만 그 짧은 순간 민지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아파트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았다. 하나는 참을성이 없고 불안하며 의심이 많았다. 때로는 민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이제 와서 어머니 행세를 하는 것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수년간의 침묵 후에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묻곤 했다. 다른 때는 하나가 이어폰을 끼고 몇 시간 동안 방에 틀어박혀 깊은 사색에 잠기기도 했다. 민지는 뒤늦게 그리고 고통스럽게 모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워야 했다. 단순히 거처와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유대 관계를 만들고 인내심을 보이고 무엇보다도 하나의 감정적인 폭발을 치유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했다. 세 번째 주 어느 날 밤, 민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하나의 방에서 나오는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다. 처음으로 그녀는 하나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할지 아니면 들어가서 위로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나야, 민지가 부드럽게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될까? 울음소리가 멈추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하나는 침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손에 들고 있는 낡은 곰 인형에 고정되어 있었다. 무슨 일이야? 민지가 물었다. 하나는 처음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폭발했다.
왜 한국인들은 저를 싫어하는 거죠? 오늘 학교에서 한 남자애가 저를 검둥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냥 듣지 않은 척 했어요. 민지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녀는 하나 옆에 앉았지만 아직 그녀를 만지지는 않았다. 그 애는 무지하고 잔인한 거야. 하지만 모든 한국인이 그런 건 아니야. 그럼 왜 아무도 저를 입양하지 않았죠? 하나가 눈물 속에서 물었다. 왜 모두가 저를 가리키고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묻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여기가 제 나라잖아요. 민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한국 사회의 인종적 편견을 변호할 수도 없었고 하나가 겪었던 거부를 부인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진실을 말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들과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하지만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하나의 눈이 민지를 바라보았다. 당신도 두려웠나요? 그래서 저를 버린 건가요? 제가 너무 달라서요. 그 질문은 민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네, 나는 두려웠어. 하지만 그건 네가 달라서가 아니라 내가 달라질까 봐 두려웠던 거야. 내 삶, 내 경력, 내 명성이 바뀔까 봐. 그건 이기적이고 비겁한 생각이었어. 뜻밖에도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솔직한 대답에 감사하는 것 같았다. 이후 며칠 동안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완전히 민지를 피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심지어 민지가 법률 문서를 검토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민지는 그 작은 관심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가 복잡한 법률 용어가 적힌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이건 상속법 문서야. 재판 중인 사건이지. 무슨 뜻이에요? 하나가 더 가까이 기대며 물었다. 그 순간 민지는 하나의 눈에서 똑똑함과 날카로운 호기심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 자신이 하나의 나이였을 때 가졌던 것과 같은 특징이었다. 그녀는 딸에게 간단한 용어로 법적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하나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이해했다. 밤이 깊어가며 어색한 침묵이 점차 호기심 어린 질문들로 채워졌다. 그것은 작은 시작이었지만 민지는 마침내 그들 사이에 다리가 놓이고 있음을 느꼈다. 그 법률 문서를 함께 검토한 날 이후 민지와 하나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지는 법조계에서의 반향에도 대처해야 했다. 몇몇 동료 판사들은 그녀를 의심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하나와 관련된 사건이 지역 언론에 퍼지면서 민지가 스캔들을 숨겼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해 충돌로 인한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뒷말이 나왔다. 박 판사님, 잠시 시간 있으신가요? 법원장이 어느 오후 민지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엄중했다. 민지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하며 고개를 들었다. 네, 무슨 일이신가요? 법원장은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다. 윤리위원회에서 당신의 상황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신을 지지하지만 공식적인 조사가 있을 예정이에요. 민지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다. 그녀의 경력이 위태로운 순간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예상했던 것만큼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이해합니다. 그녀가 차분히 대답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장은 한숨을 쉬었다. 당분간 주요 재판에서 물러나는 게 좋겠습니다. 행정적인 업무에 집중하시고 위원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빛나는 경력이 위험에 처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우선순위는 하나였다. 그날 저녁 민지는 하나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적절한 말을 찾으려고 애썼다. 오늘부터 좀 더 일찍 집에 올 것 같아. 민지가 마침내 말했다. 하나는 숙제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민지는 냄비를 젓던 손을 멈추었다. 나는 당분간 법원에서 다른 일을 맡게 됐어. 판결을 내리는 일은 잠시 쉬게 될 거야. 하나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 때문이죠. 민지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하나와의 신뢰를 쌓기 위해 정직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부분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이건 내 선택이야. 나는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있어. 하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민지가 자신의 경력을 자신보다 우선시할 거라고 예상했었다. 당신 정말요? 그 질문에 담긴 취약함이 민지의 마음을 녹였다. 정말이야.
우리가 함께할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렇지? 동시에 하나는 새로운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민지의 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였다. 첫날, 하나는 긴장으로 거의 아침을 먹지 못했다. 한국인 또래들 사이에서 자신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두려웠던 것이다. 괜찮을 거야. 민지가 학교 앞에서 그녀를 내려주며 말했다. 넌 똑똑하고 강해. 누구든 널 무시하려 든다면 그건 그들의 손실이야. 하나는 불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쉬울까요? 쉽진 않을 거야. 민지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기억해. 학교 첫날이 끝나고 하나는 조용한 표정으로 차에 탔다. 민지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하나가 스스로 이야기할 시간을 주기로 결심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가 마침내 입을 한 여자애가 저랑 친해지고 싶어 했어요. 하나가 말했다. 윤서라고 해요. 그녀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물어봤는데 그저 궁금해서 그런 거였어요. 아기가 없었어요. 민지는 미소를 감추려고 노력했다. 그것은 작은 진전이었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이었다. 그래, 그 친구가 마음에 들어? 하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가 학교에 적응한 지 몇 주 후 그녀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교 수업 중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에 대해 글을 쓰도록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일부 학생들이 의학이나 공학을 이야기하는 동안 하나는 법률을 선택했다. 반항적인 아이로 여겨지던 소녀에게서 이런 야심찬 도약을 기대하지 못했던 선생님과 친구들을 놀라게 했다. 이 하나 학생, 정말 법조계로 진출하고 싶은 거니? 담임교사 김 선생님이 과제를 돌려주며 물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결의가 담겨 있었다. 네, 관심이 생겼어요. 장문이 매우 인상적이었어. 특히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김 선생님은 진심으로 칭찬했다. 하나의 장문에는 단순히 성공이나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의에 대한 깊은 열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공부하고 싶다고 썼다. 특히 소외된 사람들,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날 오후 김 선생님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하나의 갑작스러운 열정과 학업적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업 시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토론에서 날카로운 분석을 보여주며 무엇보다 글쓰기 능력이 뛰어나다고 칭찬했다. 민지는 전화를 끊고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다. 그녀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눈물을 참으며 하나의 귀가를 기다렸다. 이 작은 승리가 마음을 흔들었다. 하나가 변화하고 있었다. 상처 입은 아이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하나가 집에 돌아왔을 때 민지는 자랑스러움이 넘치는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김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받았어. 민지가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네가 변호사나 판사가 되고 싶다고 들었어. 하나는 방어적인 태도로 어깨를 움츠렸다. 당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민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이 반응이 이해되었다. 화해의 과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고 하나는 자신의 독립성을 주장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러나 당신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라는 말은 독립과 내면의 힘의 징후로 느껴졌다. 민지는 하나가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에 내심 기뻤다. 민지는 하나가 단지 총명할 뿐만 아니라 질문하고 토론하고 분석하는 타고난 성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마도 이것은 혼자서 자신을 방어해야 했던 수년간의 결과였을 것이다. 아무도 해결하려고 신경 쓰지 않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던 시간. 그때부터 두 사람은 집에서 법률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하기 시작했다. 짧지만 의미가 담긴 대화들이었다. 하나는 질문했고 민지는 설명했다. 때로는 토론이 격렬해지기도 했지만 놀랍게도 그런 순간들이 오히려 모녀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 법이 항상 공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저녁 하나가 민지의 사건 파일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민지는 놀랐지만 솔직하게 답했다. 그래, 항상 그렇진 않아. 법은 사람이 만들고 해석하니까. 그래서 좋은 판사와 변호사가 필요한 거야. 저는 더 나은 판사가 될 거예요. 하나가 조용히 말했다. 민지는 웃음을 참으며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양육권 절차도 진행되었다. 사회복지사들의 긍정적인 보고서와 민지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법원은 이 법정 유대의 공고화를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종 양육권을 부여하기 전에 마지막 청문회가 예정되었다. 민지에게는 악몽을 다시 사는 것 같았다. 자신이 평가받는 법정에 다시 들어가는 것. 그날 두 사람은 함께 갔다. 하나는 복돼서 안절부절 못하고 이리저리 걸어 다녔다. 마침내 법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선임 판사가 심리를 주재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양옆에는 심리학자들과 아동복지 대표자들이 앉아 있었다. 민지는 딸 옆에 앉아 그들이 이룬 모든 것이 의문시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박민지 판사, 선임 판사 강원일이 말했다. 이 사건은 매우 특이한 상황입니다. 당신은 판사석에서 피고인석으로 옮겨왔군요. 민지는 고개를 숙였다. 네, 그렇습니다, 판사님. 이 아이와의 관계가 법정에서 드러났을 때 당신은 즉시 자신의 이해 충돌을 공개했어야 했습니다. 강 판사의 목소리는 엄중했다. 민지는 침을 삼켰다.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충격으로 인해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판사가 계속했다. 윤리위원회는 당신이 이후의 모든 절차에서 자신을 적절히 배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하나의 복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고서 낭독 후 판사는 하나에게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녀는 일어섰고 긴장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어머니를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외롭고 화가 났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가 여기 있어요. 저도 여기 있고요.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처음으로 제 옆에 누군가가 있다고 느껴요. 법정은 조용했다. 하나의 간단한 말이 많은 것을 전달했다. 강 판사는 하나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다. 상처받은 아이였지만 이제는 희망을 가진 아이였다. 이어서 민지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과거의 두려움과 수치심이 자신을 마비시켰다고 인정했다. 어떤 전문적 성공도 딸에게 사랑과 보호를 박탈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나가 허락한다면 평생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공기 중의 긴장이 점차 사라지고 공감의 분위기로 대체되었다. 강 판사는 복잡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진정한 유대를 발전시키는 징후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지에게 최종 양육권을 부여하되 가족이 계속해서 심리 지원과 상담을 받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하나 강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다. 정말로 이것이 원하는 것입니까? 박 판사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는 망설였다. 법정의 모든 눈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네, 하나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원합니다. 판사의 망치가 울렸을 때 하나는 민지에게 슬쩍 시선을 던졌다. 환하게 웃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안도감과 어쩌면 오랫동안 알지 못했던 희망이 느껴졌다. 청문회가 끝난 후 그들은 함께 법원을 나섰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하나의 어깨에 팔을 두르려 했다. 놀랍게도 하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것은 작은 제스처였지만 민지에게는 세상을 의미했다. 집에 가자. 민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집에요. 그 청문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의 삶은 놀라운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학업을 계속하면서 그녀는 법을 이해하고 규범의 의문을 제기하며 복잡한 텍스트를 해석하는 재능을 보여주었다. 아파트에서 발견하는 법률 서적마다 그녀는 한 장씩 꾸준히 읽어나갔다. 시민권과 미성년자 권리에 대한 의문이 있는 친구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선생님들과 상담사들을 감탄시켰다. 어느 화창한 토요일 아침 민지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다가 하나가 온라인 법률 자료를 열심히 연구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뭐 하고 있니? 민지가 물었다. 윤서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가 설명했다. 선생님 한 분이 그녀의 성적을 불공정하게 매겼다고 생각해서 어떤 학생 권리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어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내가 도와줄까? 하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요,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적대감이 없었다. 이런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민지와의 화해가 여전히 미묘했지만 오랫동안 그녀를 막아왔던 심리적 장벽이 제거되면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보육원에서 문제아로 여겨지던 소녀가 점차 모범적인 학생, 호기심 많고 열정적인 학생으로 변모해갔다. 주말이면 모녀는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민지가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면 예를 들어 특정 법 조항에 관해 하나는 놀라운 성숙함을 보여주는 논리로 대답했다. 마치 그 모든 고통이 약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부정의에 대한 분노를 키운 것 같았다. 네가 그렇게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은 줄 몰랐어. 민지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하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누군가는 불공정에 맞서 싸워야 하잖아요.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 점차 민지는 하나를 내 입양딸이라고 부르는 대신 단순히 내 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도 비록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애정 표현을 허용했다. 포옹, 학교 활동에 대한 조언 요청, 심지어 민지가 늦게까지 일할 때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내일 법정 견학이 있어요. 하나가 어느 날 저녁 말했다. 선생님이 친부모도 데려올 수 있다고 하셨어요. 민지는 놀라서 하나를 바라보았다. 친부모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었다. 정말? 내가 가도 될까? 하나는 잠시 민지의 눈을 바라본 후 수줍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당신이 제 엄마잖아요. 그 말은 민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참아야 했다. 그렇게 큰 교훈이 확립되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실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젊은 시절 두려움과 수치심에 사로잡혀 딸을 버린 어머니의 이야기가 진정한 유대를 구축하기 위한 투쟁의 토대가 되었다. 편견에 맞서고 비판적인 시선을 견디며 무엇보다도 불모지로 보이던 곳에서도 사랑이 꽃필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투쟁이었다. 오늘날 하나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면 그녀의 대답은 간단하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 특히 자신과 같이 다르거나 차별받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한다. 아마도 변호사나 판사로서 결국 약간의 보살핌과 공감으로 과거에 사로잡힌 아이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현실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 여정에서 모녀는 비밀이 드러날 수 있고 후회가 용서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유대가 재건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랑과 헌신, 그리고 인생이 가져오는 폭풍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말이다. 두 상처 입은 영혼의 만남에서 가장 깊은 진실이 탄생한다. 과거의 고통이 아무리 심했어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공간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